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심장TV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에 재직 중인 유철웅 교수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안효석입니다. 제가 산악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이제 제 업이 돼가지고 트레킹, 오지 여행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이사님은 사실은 저랑 이제 이번에 히말리아 등반을 같이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단연간의 고산 산악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일반인들을 이끌고 고산 트레킹 관련된 여행이나 이런 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풀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 선수로 치면 원래 프로 선수셨는데 지금은 티칭 프로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정확한. 그러니까 LPGA 우승은 못했지만 거의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티칭. 이번에 히말라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폭설도 몰아치고 아주 악천후 속에서 또 하다 보니까 예.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시간. 네. 예. 등산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실 등산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산책 가듯이 등산을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히말라야 등반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펙트럼이 많죠. 예. 북한산만 해도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등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궁금증이 생길 텐데 등산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또 어느 정도의 근력이 필요로 한단 말이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죠. 그죠? 그렇죠. 사실 올라갈 때는 사고가 물론 나기도 하겠지만 그닥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70% 이상이 하산 시에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장 풀리지 않고 조심해서 하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지구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산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령자, 심장병 환자들도 등산을 강도를 조절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고령이면 일단은 좀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젊었을 때보다. 신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을 안고 있는 고령자들이 많은데 진료실에서 약을 주고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 그냥 가만히 집에서만 있으면서 오래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좋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정신적으로도 건강도 더 유지가 되고 그게 치료 목표이기 때문에 보통은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 중에 등산은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장벽이 제일 적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권유하게 되는데요. 심근경색 시술을 하고 회복을 하면은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분들인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나 내일 태어나고 등산해도 될까요? 저는 일단 한 달 동안은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뭐 출근은 하시되 심하게 심박수가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운동 강도를 높여서 심근경색 이전에 하셨던 운동을 오히려 해야 더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적당한 운동이 등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평소 진료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80대, 90대도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펑셔널 커패시티, 평소의 활동량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이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심장병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협심증도 있고 신부전도 있고 탄막 질환도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레커멘데이션을 해주는 게 조금씩은 틀려야 될 것 같은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약으로 조절 잘 되고 평소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잘 유지된 분들이 등산을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환자가 본인이 느끼는 증세,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그 환자를 검사를 하고 했을 때 이 환자의 심장 기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가끔 본인은 괜찮은데 숨도 안 차고 가슴도 안 아프고 활동도 잘한다. 근데 이제 내가 등산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만류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심근경색 후에 좌심실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환자는 증세는 별로 없어요. 약으로 잘 유지돼. 자, 이런 분들인 경우에 과도한 등산은 좀 무리일 수 있다. 어레스 날 수 있고. 두 번째는 협심증, 신부전, 판막 질환들도 중증도가 이를테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는 만약에 중증이다 그러면 증세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등산하다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본인의 증상하고 실제 병원에서 체크한 검사상에서의 이 괴리는 의료인들이 잘 설명을 해서 환자분들이 적절한 강도의 등산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타비라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중재 시술로 가슴 열고 수술하기 위험한 분들을 시술을 하잖아요.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워낙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좀 회복이 돼서 등산이나 이런 운동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질문하고 수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쪽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시술은 고령의 여러 가지 수술하기에 위험인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증세는 많이 좋아지고 평소에 일상으로의 회복은 되는데 등산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들은 비교적 젊고 기저질환이 많지 않았던 분들은 이 시술하고 나면 다 등산도 할 수 있고 조금 격렬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시술하고 숨차고 뭐 힘들고 어지럽고 어떤 부분들 다 좋아져서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위험인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주치의선생님 상담은 꼭 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협심증 환자들은 심근경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운동할 때 뛰거나 힘을 쓰거나 이럴 때 가슴 통증이 있어서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을 한 환자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분들은 심장 기능은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중에 협심증이 있는데 등산을 하다가 쪼이듯이 불편한 증상 있으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쓰고 등산도 계속하고 막 그런다는 환자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관상동맥 혈관의 상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든지 남아있는 잔존 협착이 별로 없다든지 단순히 혈관 경련으로 인한 변이형 협심증 같이 평소 약으로 잘 조절되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셔라 라고 권고는 드릴 수 있는데 뭐 많은 현장에서 실제 의료인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극한의 환경에서는 피해라 라는 거고 아주 고산지대에 가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 환자들도 요새는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협심증 환자도 있고 뭐 요번에 스텐트 시술하신 분도 오셨고요. 고혈압이나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기저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편이라서 차라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대처하기가 좋고 좀 더 신경 쓰게 되고요.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이런 거를 좀 미리 알려주시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잘못된 등산 자세,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뭐 심장도 걱정이지만 관절도 걱정이란 말이죠. 좋은 등산 자세나 이런 게 있나요?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이겠습니다. 등산화. 요즘 그 등산화 선택의 기준이 가벼운 신발들, 부드러운 신발들을 선호하는데 그런 신발들은 당일 산행이나 짧은 신발에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시간 걷고 장거리를 걸어야 될 때 매일 반복해서 일주일 이상 걷는다든지 장시간 산행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신발이 약간 그 단단하고 발목 위에까지 올라와서 발목을 완전히 감싸줄 수 있는 중등산화 정도는 신으셔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등산화 사러 갔더니 장거리 한다고 그랬더니 저는 가벼운 거 골랐는데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발목이라든지 발바닥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물집 잘 생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스틱은 어떤가요? 스틱을 잡게 되면은 길이 조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지에 준하는 그런 산행을 할 때는 차렷 자세에서 내 팔이 직각이 되는 그 정도 길이가 가장 좋고요. 올라갈 때는 좀 거기서 짧게 쓴다든지 또 내려갈 때는 약간 길게 쓴다든지 이런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저 그동안 잘못 썼는데 이 스틱에 싣는 게 아니라 스틱을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줄을 잡고 줄에 내 체중을 실어야 되더라. 줄에 체중을 실어야 관절에 가는 하중을 덜어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잡으시면은 어깨 근육이나 악력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뼈로 의지하기 때문에 체중 실기도 훨씬 더 편리하고 산행 끝나고 나면 어깨가 아프거나 하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네. 제 경험에 의하면 스틱 없이 빨리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틱을 쓰게 되면 스틱을 한 번 한 번 짚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살짝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느껴요. 보행 속도가. 그러니까 내 체중의 한 25%를 상쇄를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배낭 진 무게까지 포함합니다. 그 관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그렇죠. 무릎에 오는 부담. 왜냐면 자기 체중의 25%를 줄어드는 거니까. 또 내려갈 때 안전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북한산 산행 갈 때는 안 가져온 사람이서 제가 그걸 드렸거든. 그래서 저는 스틱을 안 쓰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스틱 안 쓰니까는 이 발목하고 무릎에 엄청 부담이 가더라고요. 특히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특히 가파른 길은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고령이나 심장질환자 등산에는 스틱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아, 이거 당연하죠. 일단 관절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하중도 분산시키고 힘이 덜 들죠. 야,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틱은 뭐 한 2, 3만 원짜리 이런 거 사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스틱은 2, 3만 원짜리 갖고는 안 되고요. 그거는 거의 중국산 만든 저가 제품에서 좀 쓰면 망가져버려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등산하나 좀- 좋은 스틱 장비 고르는 꿀팁 같은 거 있어요? 브랜드 있는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브랜드 있는 걸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해요? 한 세트 2개에 한 13, 4만 원 정도면 쓸만한 걸 것입니다. 스틱계 에르메스는 한 2, 30만 원 줘야 돼요. 장벽이 높진 않네요. 높진 그래도 않아요. 살살만하네요. 네네. 저는 그거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등반 스틱이 손잡이가 간혹 보다 보면 이렇게 그 어르신들 쓰는 지팡이 같이 이렇게 L자로 된 게 있어요.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지팡이지 그냥 뭐 등산 스틱이 아니에요. 일자나 손목이 약간 꺾여져 있는 거 손잡이가. 저는 예전에 이거 스틱을 잘못 써서 엘보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스틱을 바꿨거든요. 스틱계 에르메스를 샀는데 쿠션 기능이 있어요. 살짝 내장돼 있어. 이게 살짝 내장돼 있고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더니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픈 게. 요즘 이제 트렌드가 또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스프링 쿠션 기능을 고장이 자주 나니까 없애요 또.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스트랩에 끈에다가 의지하고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쓰시면은 쿠션 기능이 없어도 충분한 그 정도의 충격 흡수 기능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면 없어져. 그렇죠. 예. 근데 말씀대로 요번에 산 갔다 올 때 끝이 끊어져 버렸어요. 스틱 끝이. 어떤 분들은 운동 삼아서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빼기 위해서 산에 간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산행하는 그 스타일이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산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체온을 뺏길 수도 있고 땀을 흘릴 정도 산행을 한다는 거는 이미 심장에 많이 부담을 준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얇은 옷을 겹쳐서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레이어링 되게 중요해요. 그죠? 왜냐면 날씨가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더우면 벗고 네. 추우면 입고 춥다고 두꺼운 거 하나만 입고 갔다가 벗어버리면 너무 추워지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이제 하이포섬이가 오는 거죠. 저체온증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땀을 배출 잘 기능성 속옷이라든지 이런 걸 겹쳐서 입어가지고 더우면 한 겹 한 겹 한 겹 벗으면 되고 추우면은 또 한 겹 두 겹 이렇게 덧입으면 되는 거고 바람이 불었을 때는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걸 입어도 되겠지만은 이제 눈보라가 친다든지 더 날씨가 영하로 막 떨어지고 이러면 뭐 더 안에다 더 또 겹쳐 입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등산복들이 너무 몸에 딱 맞게 핏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근데 산에서는 그게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약간 넉넉해가지고 겹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돼야 레이어링. 되는 그죠? 내복은 어떨까요? 속건성 의류가 있어. 섬유가 빨리 땀을 배출시켜주고 바로바로 마를 수 있는 그런 속건성 의류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땀을 배출을 조금 신경 쓰고 가다 보면 결국 심장에 주는 무리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제가 보면 모든 운동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등산에도 뭐 그런 체조 같은 걸 하는 거 한다든지 도움이 그건 될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시더라. 아니 전날 술 드셨을 때는 다음날 안 하시더라. 새벽 일찍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을 때는 제가 안 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어차피 이미 몸이 좀 풀려있는 상태니까 아침 시간에 출발할 때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출발하죠. 항시. 그러니까 몸이 좀 안 풀려 있을 때는 해야 된다. 경사 심한 데를 가야 되고 그럴 때는 스트레칭해서 몸이 풀려야지 굳은 상태에서 가면 사고 날 위험이 크다 이거죠. 심장질환자들한테 권고하는 것 중에 일상에서 계단을 많이 오르라고 그러잖아요. 계단 오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점점 근력이 빠지잖아요. 근육량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등산하면 하지 근육량이 늘어나고 근력이 생기는데 하지 근력, 하지 근육량은 심장 질환자들 특히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양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혈액순환을 기본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심장 말고 또 다른 심장이다라는 거거든요. 등산이 아주 좋은 운동이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집이 30몇 층인데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야, 그 꽉 막힌 공간에서 30몇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 근데 등산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경치 보면서 바람 소리도 듣고 나무도 보고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고 좀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강도의 적절한 등산 강도를 유지하면 안전하게 등산을 하실 수 있고 심혈관계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데도 아주 중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도 등산 개입은 하시죠?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 이사님도 등산은 뭐 기본적으로 직업이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직업이어서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직업 이전부터 많이 다녔었고요. 겨울철에 뭔가 등산하시는 분들의 유의사항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아이젠 꼭 갖고 가야 돼. 아이젠. 겨울 동계 산행에서는 모든 기본 장비는 다 잘 갖추고 가셔야 되고 조그마한 보온병에 따뜻한 물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차도 포함해서. 아이젠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산을 다니다 보니까 발목, 무릎에 오는 그 충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느낌이. 이제 물론 이제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트레킹 같은 경우는 갔었을 때는 그냥 뭐 있으면 빌려드리고 안 가져오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젠 하면 그 관절에 물이 많이 가나요? 충격이 상당히 옵니다. 잘 모르겠던데. 어차피 눈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눈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뭐 단단하게 얼어있는 얼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딛고 이러면 느낌이 오는 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오고 아이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테크닉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이젠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그분들은 넘어져서 부러지면 큰일이죠. 일반인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산책로나 편편한 이런 등산을 가면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다거나 아니면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건강과는 뭐 관련이 있을까요? 북한산 등산할 때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잠깐은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뭐 6, 7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서도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걱정이 저러다가 발에 상처라도 나면 또 감염되고 그러면 되게 큰일일 텐데 좀 심리적인 효과 아닐까요? 권하고 싶은 생각은 진짜요? 없습니다. 저도 전혀.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걸 했다고 우리 몸의 건강을 더 좋게 해준다 이런 증거는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되게 그건 좀 무모한, 일단은 그거를 해서 심장 기능에 뭐 지대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없어요.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 심장병 환자분들도 잘 조절되고 안정돼 있으면서 담당 주치 선생님이 등산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권고하시는 분들은 전혀 큰 문제 없이 등산을 다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등산에 필요한 등산화라든지 스틱이라든지 등산복 같은 것들도 기능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입으시면 등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 오늘 나눈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 등산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심장병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일반적인 등산 수칙, 뭐 여러 가지 장비 고르는 거에서부터 사용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산, 극한 환경에서의 등산, 이거와 심장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곰이 사람을 쫓아오는데 먹을 걸 얻으려고 쫓아오는 거죠. 좀 위험하기는 하죠. 야생 방사를 해놓은 곰이 있고 사람들한테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먹을 걸 주고 하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면 안 돼. 예, 그거 주면 안 돼 절대. 그때 저는 실제 미국에서 곰을 맞닥뜨렸거든요. 거기는 행동 수칙이 다 있더라고. 곰 스프레이도 있어요. 이걸 뿌리면 10m 밖에서 또 곰이 쫙 도망가고 나가요. 호루라기 비슷한 거. 그다음에 여러 사람 있으면 같이 손 들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곰이 도망가고. 뭐. 우리나라는 곰을 만났다 저는 없는데.